모든 미국인이 볼링을 칠 것이다. 볼링공, 볼링화, 볼링복, 심지어 초크, 맥주까지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무려 23%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슈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 이름인가? 아니면 회사명인가?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찰스 슈왑이라는 금융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이름이 낯이 익을 겁니다. 찰스 슈왑은 1971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미국에서 13번째로 큰 금융기관입니다. 찰스 슈왑은 리테일 증권거래 트렌드를 선도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형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에 업계 최초로 제로 수수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키움증권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기업가치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키움증권의 한 30배 정도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원화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120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즉 삼성전자를 사실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찰스 슈왑보다 큰 기업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찰스 슈왑을 설립한 이 찰스 슈왑 회장님이 증권업계에 발을 들인 시점은 1961년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기업가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로 만들기까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과도 동고동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대폭락장을 무려 9번이나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찰스 슈왑이 겪은 대폭락작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여기에서 투자자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61년에 있었던 볼링 버블입니다. 이거는 시장 전체가 폭락을 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특정 섹터에 거품이 낀 이후에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꺼지면서 발생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1960년대 찰스 슈왑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포스트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취직을 했는데 여기에서 찰스 슈왑이 담당했던 일이 고객 유치 그리고 리서치였습니다. 포스트 인베스트먼트는 성장률이 가파른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과도 나름 괜찮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볼링 붐이 불었습니다. 조만간 미국의 모든 사람이 볼링을 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 월스트리트에 난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볼링과 관련된 주식들, 볼링공, 볼링화, 볼링복, 심지어 초크, 맥주까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초반에는 상당히 잘 봤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든 미국인이 볼링을 칠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가 비약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자리하면서 대폭락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포스트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한 30%, 40% 정도 마이너스가 찍혔다고 해요. 찰스 슈왑 본인의 계좌, 추가적으로 아버지의 계좌까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일로 인해서 계좌를 해지했다고 해요. 참 이때 당시에 부자 사이가 상당히 서먹서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찰스 슈왑은 주식시장은 다른 시장처럼 서비스, 비용, 품질, 성실성까지 보장한다. 하지만 단 하나 보장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투자 성과다. 위험도 거래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떠도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모든 사람이 볼링을 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사실 월스트리트가 돈을 버는 구조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죠. 엄청난 주식이 나타나서 그런 주식을 사면은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어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해야지 사실 월스트리트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사실 거품이 있구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바로 이런 점을 느꼈다고 해요. 찰스 슈왑이 다음으로 인상 깊게 겪었던 버블은 바로 1987년에 일어난 블랙 먼데이입니다. 블랙 먼데이는 상당히 좀 유명하죠. 이때 배경을 좀 살펴보면 S&P 500 지수가 막 300을 돌파했다고 해요. 사실 지금 거의 4,000선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300을 돌파한 게 상당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83년에 150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니까 300선까지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한 2배 정도 오른 상황이었어요. 찰스 슈왑은 이때 당시에 이미 찰스 슈왑이라는 금융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원래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회사였다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9월에 IPO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찰스 슈왑 회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은 50% 증가를 했고요. 이익 같은 경우엔 무려 3배나 늘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찰스 슈왑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회사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은 지금처럼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고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구조죠. 자, 아무튼 간에 이 찰스 슈왑이라는 회사가 1987년 9월에 IPO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 예상 주가는 $12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상장하자마자 무려 16.5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죠. 1987년 10월 초 이때도 약간 불안한 징조는 있었다라고 해요. 무슨 일만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다우 지수의 변동성이 막 커졌다고 해요. 당시에 미국 금융기관에서도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크 관리의 한도가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시장이 하루에 5%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이 돌아갔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는 상관이 없는데 위험한 거래이죠. 이를테면 마진 거래. 마진 거래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레버리지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10배 마진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100만 원만 가지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한 900만 원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대상이 만약에 10%가 오른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의 10%니까 100만 원을 벌 수 있죠. 근데 내 원금은 100만 원이니까 사실상 수익률이 100%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를 땐 좋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 오히려 하락을 한다. 가령 10% 하락을 하면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금의 100%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냐? 바로 마진콜이 발생을 해요. 즉 추가적으로 너의 돈을 채워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포지션이 끝나버리는 거죠. 청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기 전에 다우지수가 하루에 3% 이렇게 하락한 날이 발생을 하자 수백억 대의 고객 중에서 이 마진 거래를 즐겨하는 고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마진콜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찰스 슈왑에서 그 고객을 살펴보니까 부동산도 충분히 있고 또 다른 우량 주식도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대출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하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실제로 블랙 먼데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S&P 500 다우 지수가 9%, 10%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보도된 말이 블랙 먼데이 이후로 최대 낙폭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블랙 먼데이에는 과연 몇 퍼센트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무려 23% 급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지금은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 블랙 먼데이를 겪고 나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도가 마련이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마진 거래를 했던 수백억 대의 자산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1000억 원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살라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존재를 했다. 그래서 원래 시장 조성자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하는 일인데 유동성 공급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사고 파는 게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 물량을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유동성 공급자들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물량을 다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산이 마비돼서 실제로 전화로 주문을 받거나 지점을 방문을 해서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잘 나갔던 찰스 슈왑의 주가도 폭락을 했는데요. 한때 16.5달러까지 올랐던 주가가 블랙 먼데이가 발생한 이후에 6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닷컴 버블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발생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많은 폭락장이 있었죠. 이런 폭락장을 겪으면서 찰스 슈왑이 배운 교훈은 크게 4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증시의 고점은 항상 그랬듯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기업 가치 100조 원이 넘는 금융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은 절대 맞출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폭락이 발생을 하면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고객들은, 투자자들은 도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 고객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시장을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 할까요? 이 얘기를 들은 찰스 슈왑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흔한 불평이었다. 전에도 끝까지 본 적 있는 연극이었다. 투자자로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는 당연히 도망치고 싶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결정이며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골짜기와 봉우리가 끝없이 연결된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봉우리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어떤 골짜기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단면만 보면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주식을 팔고 싶고. 자, 그런데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시야를 넓게 해서 보면은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고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감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찰스 슈왑의 회고록이라고 지칭했던 이 부분은 찰스 슈왑 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서적에서 제가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사실 이 책은 투자 지침서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은 어떻게 보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증권업계에 발을 들이게 됐으며 지금 현재 기업가치 100조 원이 넘는 금융회사로 어떻게 키웠는지 즉 그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의 이 일대기를 기술한 그런 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찰스 슈왑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 역경, 그리고 실패,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읽기에도 상당히 좋은 자기 개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찰스 슈왑, 그가 50년 동안 9장의 폭락장을 겪으면서 찰스 슈왑이라는 회사를 기업가치 10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로 키운 스토리, 그리고 시장을 극복한 비결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